여야가 정부의 화이자 백신 추가 계약 발표에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여권, 대권 주제를 중심으로 백신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두고 도로한국당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부가 어제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를 했다. 7월부터 도입이 될 예정이니까 11월에 집단 면역을 예상했지만 더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백신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일 아닌가 싶은데 여야의 반응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우리가 그 2분기까지 백신이 이제 도입하기로 확정된 물량이 1,810만 회분입니다. 네. 그러면 정부에서 계속 발표하고 있는 것이 1,200만 명은 이제 1차 접종이 되는 것이고 610만 명은 2차 접종까지 가능하다. 이건 확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지금 4천만 회분, 한마디로 2천만 명이 2차 접종까지 가능한 물량이 다시 한번 오는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전체 물량이 당초에는 7,900만 명분에서 9,900만 명분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이자 물량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말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이 분명히 가능할 것이다 얘기를 했었고요. 그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인구 전체 70%가 접종이 가능할 때이기 때문에 3,600만 명이 접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들어오기로 한 것이 이미 2분기 때 이제 확정된 물량을 포함해서 9,900만 명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부스터샷이라고 3차 접종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18세 이상만 백신이 접종이 가능한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만으로 16, 17세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삼상 실험이 이제 끝나서. 근데 지금 만으로 12세에서 15세까지는 이제 삼상 시험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중학생 이상부터는 부스터샷까지 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꾸 정부에서 말을 바꿨다. 제대로 밝히질 않는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보도자료를 보면은 정확하게 몇 월까지 얼마나 우리가 계획을 했고 수급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발표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세요? 백신에 대해서 국민적 불안감들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간에 안정적인 백신을 정부가 확보했다면 박수치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일일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야당에 있는 정치인들,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인 건의를 바탕으로 행보에 나섰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만 지금 화이자 백신에 대한 2천만 명분을 도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시기에 대한 측면 속에서 걱정이 되는 측면들이 있긴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던 시기, 해외의 유력한 정상들은 앞다퉈서 정상이 직접 외교를 하면서 백신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쏟아졌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모더나 CEO와 직접적으로 통화하면서 국가의 원수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전화통화는 빌 게이츠 이후로 처음이다라는 얘기까지 끄집어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나 CEO와의 통화를 통한 이 백신 확보의 얘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급됐던 게 2분기부터 모더나 백신이 도입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지금 2분기를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모더나 백신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건 지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7월부터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미국과 유럽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부스터샷 등에 대한 논란으로 자국 내의 백신 등에 대한 어려움이 이뤄지게 됐을 경우 확보가 되더라도 그 내용이 언제 들어올지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된다면 지난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청와대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내용들이 말짱 거짓처럼 드러나게 되고 있는 상황들이 또다시 재현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환영함과 동시에 걱정과 우려에 대한 말씀도 같이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얘기 드립니다. 제가 좀 추가 말씀을 네네. 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요. 2분기가 됐는데 백신이 지금 뭐 도입이 안 됐다. 그럼 2분기가 되려면 지금 6월입니다. 지금 현재는 4월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6월까지는 좀 기다려 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스가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면서 백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들어오는 게 확정이 아니고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 시점에 우리나라는 이미 집단 면역이 될 수 있는 계약권은 이미 성사가 돼 있던 시점이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 24일부터 지금 백신 공급이 매주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계획한 거에선 백신 공급이 지금까지는 차질 없이 매주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지난 대정부 질문 아마 지켜보셨으면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에 들여오겠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반기란 얘기는 이미 2, 4분기를 지났던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정부가 지난해 얘기했던 2, 4분기부터 들여오겠다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더나도 마지막으로 짧게만 예, 말씀드릴게요. 네. 모더나도 원래 당초에는 3분기 때, 그러니까 3, 4분기 때 들어올 예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다가 근데 아무래도 이게 앞당겨질 수 있다. 2, 4분기 때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2, 3분기가 지나지 않았다는 점도 한번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언급한 예. 그런 부분이죠. 예. 네, 초반부터 참 대단 분위기가 뜨거운 것 같은데 확실히 백신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사도 높고 그래서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러시아산 백신 도입을 좀 강력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김성조 의원이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김 의원이 또 정세균 전 총리계로 분류되다 보니까 이게 대선 주자 간에 뭔가 본격적인 견제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이유가 뭐였느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인데 의견이 너무 하나였다. 그러니까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견이 나오지 않고 하나의 의견으로 계속 무슨 당론처럼 갔다라는 것이 민주당이 선거 참패의 여러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우리가 혁신을 하겠다, 개혁을 하겠다라고 내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시민들, 국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하고 우리가 치열하게 여러 의견들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여러 의견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민주당의 의원들이 174명 중에 현재 한 분이 그런 의견을 낸 것인 거고 예. 그것이 또 공교롭게 정세균 계 이제 의원이다라는 것이 국민들이나 아니면은 뭐 언론의 평가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요. 지금 뭐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인가요? 예. 이 백신에 대면은 이 백신은 아마 지금 뭐 그 예방률이 벌써 97.6%다. 이렇게 러시아에서는 7%가 이미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 러시아 인구가 원체 많다 보니까 7% 백신 접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네. 그랬을 때 97.6%가 예방률이 보이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다만 안정성 문제가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지켜보겠다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면 광역단체장이 지금 민주당 전반적으로 백신 수급에 지금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있으니 아마 여러 가지 방안 중에 대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부분 그리고 여당에서도 야당 측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해달라. 예. 그리고 네트워크가 또 야당에도 많은 네트워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트워크를 좀 같이 공유해달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일환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얘기 네.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정치적으로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 게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한 목소리를 통해서 국민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되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신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나서서 하거나 특정한 기업이 나서서 하거나 아니면 야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사실상 모든 컨트롤을 담당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백신에 대한 일원화 체계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일 텐데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불리는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백신 수급 정책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국민께 약속했던 백신 공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이재명 지사가 대신 전달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공교롭게도 이 러시아 백신에 관련된 얘기를 끄집어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러시아 백신이 아닌 화이자 백신을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천만 명분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약간은 고심의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을 강조했던 것처럼 당 정청이 충분하게 논의하고 협의를 거쳐갔다면 이러한 불협화음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 화이자 백신만으로도 불가능할 것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모든 백신을 통해서 빠르게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국민의 불신들을 잠재우는 일이 매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권 내에서도 정파를 초월해서 백신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이 백신 접종을 통해 드러나는 부작용 문제가 있을 때 이를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줄 수 있을지를 향해 모아가야 되는데 자칫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쟁의 소지로 이러한 얘기가 불협화음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국민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권의 대권 주자 중 한 분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재보궐선거에서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들어가실 텐데 봉하마을도 갔다 왔다는 보도도 있었고 보니까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캠프가 5개고 뭐 새도 지금 다른 주자보다는 많은 상황이다. 근데 지지율은 그만큼 지금 아직은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대권 행보에 대해서 어떤 걸 가장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이낙연 대표가 뭐 그 캠프가 5개다. 그리고 지지하는 뭐 그런 세력들이 많다라고 했던 것은 지난 지지율이 40% 뭐를 넘거나 아니면 40% 그렇게 가까울 때 그럴 때 아마 나왔던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여권에서 지금 뭐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뭐 1위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와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도 지지율이 좀 비슷하게 한 자릿수로 이낙연 전 총리와 좀 한 자릿수로 비슷한 것인데 네. 지금 어찌됐든 간에 뭐 여권에서 그 후보가 누군가 간에 지금 여권에 있는 대선 주자가 1위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또 이것이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그리고 정부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은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마음이 또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문 대통령을 지키겠다. 그리고 봉하마을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친문이라고 분류되는 그러니까 언론에서 봤을 때입니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는 친문을 따로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언론에서 봤을 때 친문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 의원들 사이에서 아니면 그런 주자들 사이에 대권 주자가 명백하게 또렷이 나오지 않은 부분, 거기에서 그 틈새가 아무래도 있을 것으로 바라보진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다음 대선 주자가 정말로 친문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아니면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위하는 좀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이번에 보궐선거에서도 뭐 결과를 보시다시피 2030들의 어떤 불만, 호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낼 것인가가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세금 문제로 연결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종부세 얘기는 뭐 나중에 나오니까 거의 그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지금 내가 집이 없다라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 그리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이번에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어우러 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지 제가 아무리 민주당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재집권을 하겠다. 이 부분이 무조건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뭐 그 능사는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님 쪽에서 보시기에는 지금 여권의
대권 주자들 지금 나온 주자들만 모습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통적으로 여권에서 사실상 그 대통령 후보들이 선출되게 됐을 경우는 현재 있는 정부를 그대로 승계하는 후보의 군이 있을 것이고 같은 정당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정당처럼 현재 있는 정부를 비판해서 나오게 되는 모델들이 있을 겁니다.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때 당시 박근혜 후보가 최종적인 여당의 후보로 선출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같은 정당의 후보를 선출했다고 느끼지 않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이재명 지사가 그런 측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집권당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또 다른 정파적인 느낌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행보를 계속 거듭 이어가게 될 것이고요.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더 큰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이번 백신 수급 논란 등보다 훨씬 더 큰 갈등들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올 초만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본인만의 독자적인 행보를 걸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4월 보궐선거 참패 이후로 정치적인 공간들이 굉장히 축소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도 거듭 하락 국면들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동일시되는 문재인 정부의 시즌2처럼 이 정권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전통적 지지층들을 잡아낼 때만이 지금 대권 주자의 가능성들을 볼 수 있겠죠. 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이 전통적인 지지층을 가져가는지에 대한 여부는 변수가 이제 정세균 전 총리의 대권 등판에 따라 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적 정서의 공통적인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세균 전 총리가 과연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 지지율을 어느 정도 잠식하면서 만약 넘어설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여당의 대권 국면들은 좀 판이하게 바뀌지 않을까 싶고 이재명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재 국면에서는 상수로 굳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전직 총리 간의 뭔가 어떤 앞으로의 구도도 참 재미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짚어보고 싶은데요. 재보선 이후에 야당의 지지율이 소폭이지만 떨어졌고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도층에서 이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떨어졌냐 여부를 두고 탄핵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 때문이 아닌가라는 해석 좀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네,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 이상으로 표를 주셨습니다. 그 표심은 결국 국민의힘에 대한 현재 평가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대감의 투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4월 7일 이후 4월 8일부터 정말 국민들의 기대감을 한 몸에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서울과 부산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그 지지와 열의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퇴임 이후로 사실상 국민의힘이 당권 경쟁 구도로 몰입하게 되면서 많은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인상들을 줬다는 측면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미래를 향해서 그리고 중도층들에게는 더 민생에 그리고 지금 있는 코로나19의 위기 극복뿐 아니라 부동산 문제에서 확실한 대안을 주는 실력 있는 수권 정당의 모습들을 갖추지 못한 상태 속에서 자꾸 과거를 향해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줬던 것 아니냐 처절히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측면들이 당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어쩔 수 없이 결성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의 혼란스러운 상황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싶지만 결국 새로운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지도부 구성과 동시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대권 경쟁들이 함께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은 결국 앞으로의 5년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국민들이 기대감을 가지면서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던 그 힘들이 모일 수 있는 그 틀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만들지를 지켜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 이상으로 내년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기 위한 노력들이 자생적으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조금만 기대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사면론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말씀 주신 좋은 부분보다는 오히려 좀 사면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건 뭐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미 보도가 되어 있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난 재보궐선거 때 당선이 된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이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만남의 자리에서도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사면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면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혼자만이 밀고 가서 이루어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속 기소됐던 부분 자체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전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이고 국민적인 동의가 좀 필요하다,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재보선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런 얘기가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실망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실망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점은 아마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두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문제로 뭐 이렇게 나오는 거를 원한다 하면은 형사소송법의 471조에 보면은 70세 이상이면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정치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과 국민들의 판단이 아마 지금 많이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국민의힘 이제 원내대표도 뽑아야 되고요. 당대표도 네. 뽑아야 됩니다. 일정이 계속 쭉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후보들 연설하는데 토론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있는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우뚝 선지 꽤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예. 지난 3월에 이제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와서 언론 앞에 직접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은 지난 보궐선거 투표 장면 정도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꽤 긴 시간 동안 특별한 행보를 보이지 않아도 그 지지율이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다음 국민들이 왜 윤석열 전 총장에게 갖고 있는 기대감들이 있는 건지를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도 고민하게 될 것이고 윤석열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와 같은 배를 타고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나올 공사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아마 생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넉넉하게 국민의힘과 같이 손잡고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를 구성할 때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곧바로 들어오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네. 누가 더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혁신적으로 만들면서 윤석열 전 총장뿐 아니라 바깥에 있는 금태섭 전 의원이나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주자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힐 수 있는 것인지 예. 이게 아마 당원들의 선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 과거의 전당대회나 이 당권 주자들의 모습을 보면 전통적인 지지층들을 잡기 위한 노력들 때문에 더 강성보수로 회귀하는 현상들을 보게 됐는데 네. 아마도 단언컨대 이번 전당대회는 다를 겁니다. 그러한 내용의 전당대회가 아니라 누가 더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서 집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누가 더 중도의 표를 가져오고 누가 윤석열 전 총장 등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통령 후보를 치를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많은 당원들과 민심의 힘들이 모일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도 좀 잘 유념히 지켜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 듭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은 모아진 상황입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세들을 여론조사상으로 분석해 보면 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지지가 거의 그대로 옮겨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아닌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함께 이 정당이 운영되게 될 텐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거부감들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윤석열 전 총장만이 유일한 주자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당내에서 차기 대통령을 위해 뛰어왔던 많은 주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공정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서 당내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인사들 그리고 바깥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까지 공정하게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장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당원들의 열망들이 모이는 그런 전당대회 그리고 이후 치러지게 되는 대권 주자 선출의 과정들이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민주당 전당대회도 이제 일주일이 앞으로 다가왔는데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이렇게 세 후보가 지금 과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세 후보가 모두 한 목소리로 이제 변화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좀 쇄신일지는 구체적으로 안 보이지 않나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거든요. 쇄신 의지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에 민주당이 조금 더 국민께 설득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민주당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하겠다, 개혁하겠다,
바꾸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무슨 언론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이 지금 어차피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잡는 부분, 그렇게 좀 가볍게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체적으로 민주당이 이번에 그 재보선에서 목소리가 하나였다라는 점, 그리고 그 목소리를 여러 가지를 반영하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 그러니까 경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반성하고 있거든요.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민주당 내 목소리도 많이 좀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민들의 염원을 많이 들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바꾸겠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새 후보는 모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입니다. 민생이라는 것은 지금 정말로 힘든 국민들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그러면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중심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이 무엇인가? 민생을 중심에 두고 그럼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전달이 다 잘 되지 않는다면은 민주당에서는 다시 한번 무엇이 잘못됐는가 좀 판단을 하고 다시 한번 국민께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시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지난 재보선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은 아마 변화는 있을 것이다. 제가 민주당 내에 있어서가 아니고요. 스스로 되게 많이 비판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변화는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해봅니다. 네. 종부세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완화를 어느 정도는 그 의견을 모은 거잖아요. 예. 근데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부동산 문제는 이제야 자리를 잡아간다. 더 이상 쓸데없는 얘기는 그대로 표현하면 입을 닥치시기 바란다. 이렇게 비판의 글을 올려서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은 또 다시 또 비판을 했네요. 네, 언어가 좀 많이 거칠고요. 그 정치인들이 순화된 용어를 통해서 국민의 설득의 과정들이 나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병욱 의원이 발의하고 있는 내용들의 법안이라든지 지금 종부세나 이 재산세 등을 바라보게 되는 시점들, 고민들이 좀 다를 겁니다. 지난주부터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전국에 있는 당원 협의회라 그러죠. 국회의원들과 당원 협의회 위원장들이 거리에 나가서 이 공시지가 조정에 관련된 문제, 세금 문제를 바탕으로 서명 운동에 나서고 있는데 예.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합니다. 일단은 내 집 한 채 갖고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집값을 내가 올린 것도 아닌데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태 속에서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이 조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4월 7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고요. 지금 당정에서도 고심들이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9억 원의 기준으로 있는 종부세 기준을 12억 정도로 상향 조치를 하게 되는 순간 그래도 이 사실상 집 한 채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투기로 행동했던 것도 아니고 이 세금 문제를 통해서 경제적 부담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리고 집권 여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여서 최소한의 시점에 민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처럼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데는 반드시 동의할 수 있는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난 3년과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잡을 수 있다고 얘기했던 규제 정책과 그리고 공급 제한 정책을 통해서 과연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갔는지를 복귀해 보기 시작한다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대해서 이번 6월 종부세 부과되기 전까지 마지막 고민들을 민주당이 좀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특히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 이런 거에 대해서 완화다 아니면 그대로 좀 강화해야 된다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정리가 돼가는 과정입니까 지금? 우선은 종부세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예. 종부세에 대한 좀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몇몇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부세를 내는 우리 국민들은 몇 퍼센트나 되는가? 저도 종부세 문제가 언론에서 너무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의 반 이상의 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 과거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국민이 2020년 기준으로 1.4%가 종부세를 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민주당과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종부세 완화 얘기를 그러니까 1.4% 국민을 위한 종부세 완화 얘기는 과거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당에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지난 재보선에서 우리가 참패했다고 해서 1.4%를 세금을 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끄럽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당에 가야 되는 길인가? 그럼 나머지 99%에 가까운 국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물론 내부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직접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어떤 발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1.4%는 어떤 수치라고 말씀하신 거죠? 20년 기준에서 전 국민 대비해서 1.4%만 종부세를 내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발표를 한 바가 있고 서울 시민만 기준으로 했을 땐 이거는 한 언론에서 지금 그것은 제가 본 것인데요. 네. 서울 시민만 기준으로 했을 때 16%가 종부세를 낸다고 합니다. 전 국민 대비해서 1.4%인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인 것은 종부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이 문제인 것인데 부동산은 첫 번째로는 내가 갈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공급 대책에서 서울만 32만 가구, 2025년도까지 그리고 수도권에 61만 가구,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공급을 우리가 2025년도까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집이 없어서 마련을 하고자 했는데 대출 규제를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저는 이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지금 뭐 9억 원 이하에서 뭐 그 조정 대상 지역은 뭐 50%, 투기 지역은 40%, 그리고 또 기준이 투기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은 뭐 5억에서 뭐 6억이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좀 그런데 지금 부부 합산 금액이 8천만 원, 그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그 이상일 때는 또 그 대출 규제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지금 이것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 가야 할 것은 공급과 대출 규제입니다. 종부세는 글쎄요. 지금 민주당에서 종부세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듭니다. 네. 네. 혹시 뭐 관련해서 네. 얘기하실 게 있으신가요? 조금 전에 서울시 통계 자료를 이제 마지막에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전국적인 통계 지표를 얘기하게 되면 김현미 장관의 실수를 다시 한번 재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는 민주당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문제 얘기하고 있는 게 전국적인 이슈로 사실 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세종시, 부산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인데 여기에서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로서 이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을 가장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종부세 문제를 통해서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과 세부담을 통해서 이 많은 부분들이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가 조세 전가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처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들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가능성 배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명분상으로 가진 집 한 채 빼고 다 팔라. 굉장히 좋은 명분이고 그런 얘기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렇게 시작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 다들 지켜봤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난해 7월 여름에 정말 임대인들을 위해서, 임차인들을 위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얘기했던 임대차 3법의 결과로 결국 전세값에 대한 급격한 인상이 나타났던 얘기들을 고민해 보게 된다면 지금 있는 시기 부동산을 올렸던 것도 정부고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들을 고민해 봤을 때 9억에서 12억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 완화 그리고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조정 문제 여기에 대해서 민생과 서울 시민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정책 판단하는 건 정부가 가져가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인상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2030년까지 그러니까 실거래가의 90%를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계획은 203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급격하게라는 말씀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완화를 할 것인가 그 조정은 그 폭의 조정은 아무래도 광역단체장과 그 지역에서 많은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기존의 세입자는 전셋값이라든지 월세 부담금이 없이 계속 살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동산 문제와 함께 또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주식 그리고
가상화폐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정말 뜨거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는 내재적인 가치가 없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투자를 하려면 어른들이 이제 붙잡아줘야 한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거든요. 지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참 거센 상황인데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청년들에게 훈계하는 말로 나갔다는 점은 아주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청년들이 현재 물론 뭐 이사 공급 대책이라든지 전세 대출이 완화된다라는 점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인데요. 지금 현재로선 청년들이 부동산을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뭐 취업난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상화폐에 청년들이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른들이 뭐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는 발언 자체는 상당히 잘못된 발언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 가상화폐라는 것은 우선은 첫 번째는 한마디로 이거를 화폐로 인정하지는 않는데 과세를 하겠다. 근데 이거에 그러니까 과세하는 점은 가상화폐만을 놓고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난 그러니까 개정법이 바뀌면서 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걸 그대로 밀고 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융으로, 그러니까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것을 세금을 낸다. 근데 세금도요. 연소득이 250만 원 이상일 때 20%의 세금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청년들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세 부분. 두 번째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두 번째는 보호입니다. 이것이 보호받지 못하는데 세금을 낸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의 방향입니다. 지금 마지막 미래의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에선 개념화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투자를 하지만 위험 부담이 현재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불만이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개념화까지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상화폐 아직도 어려운데. 이게 어제 오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미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갔을 때 가상화폐 급격한 상승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까지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현 정부와 같은 정치적 노선을 갖고 있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가 21세기 튤립 버블 등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젊은 층들과 큰 마찰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비트코인 값을 생각해보고 정부나 유시민 이사장이 하라는 대로 했다라고 하는 사람과 정부의 내용들과 전부 반대의 상황에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 간에 어떠한 극명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왜 젊은 청년들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기득권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토록 불편함을 갖고 정반대의 상황에서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되는지 이는 부동산 내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다 입증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네. 2017년, 2018년부터 이미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우리 현 사회가 어떠한 제도와 규제를 통해서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2018, 2019, 2020 그리고 지금 2021년을 갖고 있는 사회 속에서 도대체 정부는 무엇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그 같은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숙고해보고 책임 있는 정부로서 미래를 바라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정부와 이 공직자들이 해야 되는 가치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숙고해보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가장 먼저 여야가 얘기가 나올 부분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과연 지킬 것이냐 아니면 내줄 것이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의 지금 생각은 확고한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됐습니다. 네. 근데 글쎄요, 그 법사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내에서 각 위원회에서 법안이 심사가 된 것이 체계자구 심사를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법사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무조건 어떻게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서도 뭐 지금 양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모습, 분명히 비판할 지점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왜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20대 총선 때,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난 그 19대 국회에서 법사위, 그러니까 이번 20대 국회네요.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겠다라는 뭐 말을 듣고 그런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우리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국회 내에서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라니까 중요한 것은 맞지만 각 상임위에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토론한 것이 최종적으로 법사위를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회의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법사위원장만 달라. 법사위원장을 두지 않으면 모든 상임위 위원장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고요. 국민을 위해서는 꼭 법사위원장만 가지고 간다고 해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한 것을 지금 현 여당이 그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잘못했던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 국회의원들은 자체가 스피커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국민들께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법사위원장을 무조건 가져가겠다. 이것이 무슨 명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은 어쨌든 21대 국회라는 걸 잠깐 수정을 하고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법사위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많이 다툼이 있을 것 같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만약에 내주지 않는다면 다른 상임위는 받아들이겠다 정도까지는 가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신임 원내대표가 누가 선출되는지에 따라서 원내 협상에 대한 그 방향들이 좀 달라지게 되겠죠. 네. 저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내용 속에서 지난 4.7 보궐선거 이후 외신에서 정말 대한민국 부끄럽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외신에 대한 활자 그대로 영어로 보도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18대 국회에서 100석이 채 되지 않는 데는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의 주장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사위는 국회 내의 상원이라 불릴 정도로 체계 작구 심사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야당이 물리적인 힘으로 의석의 힘으로 막지 못하게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견제 균형 장치를 마련하는 게 법사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장을 한 바 있었고 네. 당시 있었던 집권 당에서도 야당에게 법사위 자리들을 양보한 적들이 양보가 아니라 관행처럼 굳어지게 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지난날 법사위뿐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장을 양보하고 민주당이 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 속에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이 내용을 방기하고 장애로 나가서 거치게 투쟁했던 역사가 있는지 한번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시 임대차 3법 통과되는 과정에 윤희숙 국회의원이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의 스피커로서 국민께 읍소하는 과정들을 거쳤는데 이 법사위원회 위원장에서 야당에게 그 자리를 주는 관행을 다시 좀 이어가고 여야 간의 의석의 차이는 있지만 균형과 조정을 담보할 수 있는 견제 최소한의 장치, 다시 정치가 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회 이경 부위원장,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